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딸 주애와 함께 참석했던 진수식에서 5,000톤급의 구축함이 바다에 풍덩 쓰러졌습니다. 김정은이 경로했고 곧바로 순항 미사일도 발사가 됐는데요. 그 전말을 짚어봅니다. 저혈당 쇼크가 온 독거노인이 AI 스피커 덕분에 구조됐습니다.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든 이 인공지능의 다양한 활용 방안이 모색된 국가 AI위원회 현장 대화 소식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흉악범과 범죄 피의자로부터 경찰과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살상력을 낮춘 저위험 권총이 내년부터 보급됩니다. 어느 정도 위력인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역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박성원 서울신문 논설위원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김정은이 참석한 이 구축함 진수식에서 황당한 사고가 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례적으로 노동신문도 이거를 보도를 했어요. 그야말로 김정은 노발대발했다고요? 예, 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심각한 중대 사고이며 범죄적 행위다. 네. 이렇게 이제 펄쩍 뛰었는데요. 그러니까 노동신문 보도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노동신문이 어제 보도한 건데 바로 이제 21일 날 그저께 있었던 일입니다. 북한의 그 청진 조선소에서 5,000톤급 최신 구축함의 진수식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사고가 난 건데요. 이 사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휘 미숙, 그다음에 조작 부주의로 진수대, 그러니까 배를 끌고 와서 바다에 물에 올려놓는 이 과정을 바치고 있는 그 썰매가 있는데, 그렇죠. 미끄덩하게 갈 수 있게. 예, 슬라이딩 시키는 일종의 썰매가 있는데 이 썰매가 제대로 평행하게 지금 측면으로 이렇게 물에 띄우려고 했는데 바로 그 함미 꼬리 부분부터 먼저 받치고 있던 썰매가 이탈하면서 네. 이 꼬리 부분이 땅에 닿고 여기서 구멍이 생기는 이런 사고가 나면서 바다로 엉거주춤 물은 한 절반은 물에 빠지고 절반은 그 육상에 걸쳐서 있는 상태로 자빠진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생긴 겁니다. 와당쿵탕쿵탕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이게 이제 국제적인 망신인데 다 위성으로 세계들 또 지켜보고 있는데 이렇게 사고가 나니까 바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것은 무엇보다 순수한 부주의고 무책임성이고 비과학적 경험주의에 의한 사고다라고 경로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국가의 존위와 자존심을 한순간에 추락시킨 군수공업부, 김책공업대 등 관련 기관들은 다음 달에 소집되게 돼 있는 지금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책임과 과오를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과거에 김정은이 그 메기 그 농장에 갔을 때 물온도 못 맞췄다고 관계자 하나가 총살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망신이었기 때문에 어떤 문책이 이미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진수에 실패한 이 구축함. 북한판 이지스함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이 됐던 이전에 그 또 비슷한 배가 있어요. 바로 최현함과 비슷하다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달 25일 날 북한으로서 정말 자랑하는 이렇게 최진식 구축함인 최현함. 최룡의 아버지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최현하면 이제 6.25 때 북한으로서는 뭐 영웅이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인물이고 바로 최룡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 이름을 딴 이 최현함을 지난달 저기 저 안경 끼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김정은과 그 딸 주애가 참석해서 1시간 동안 생생하게 북한에서 방송으로 내보낼 아주 자랑했던 이런 장면인데 그거의 일종의 쌍둥이함으로 보이는 거의 똑같아 보이는 이러한 유사함을 이번에 진수식 하려다가 이렇게 이제 사고가 난 건데요. 이렇게 특히 최현함에는 우리가 그 러시아 함대지 순항 미사일로 보이는 이런 유사한 지르콘이라는 발사 체계도 장착돼 있고 그러니까 지르콘처럼 생겼대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360도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전방위의 위상 배열 레이더 이런 최신 아마도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이 최현함에도 있었는데 거의 똑같아 보이는 이번 배가 자빠진 겁니다. 네. 네. 자, 위성 사진도 나왔고 우리 합참도 또 미군도 이 진수 실패 상황 면밀히 추적해서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직접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한미정보당국은 북한 청지랑의 대형 함정 진수 동향을 사전에 추적 감시하고 있었으며 측면 진수가 실패했다고 평가합니다. 과거에도 북한은 군사정찰 위성이 실패했다든지 하는 상황을 먼저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 진수 방식은 현재 우리 군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안 쓰는 측면 이 진수, 그러니까 배를 옆으로 이렇게 밀어서 바다 위에 안착시키는 방식, 이거 좀 구닥다리인데 이거 하려다가 이런 참담한 사고가 난 거예요. 자, 이 구축함의 모습,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국제안보기관의 인공위성에 생생하게 포착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북한의 노동신문은 이 사건을 일면에 이렇게 자세히 보도를 하면서도 차마 사진은 싣지 못했어요. 너무나 상징적이고 그 정말 망신살 뻗친 모습을 이렇게 내놓기는 뭐했던 모양인데 바로 이제 영국 런던에 있는 안보 연구기관 오픈 소스 센터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인공위성으로 포착한 이 사진을 띄웠고 지금 우리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보듯이 저건 이제 진수 전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진수 전인데 진수된 이후에 보면은 한 절반은 물에 빠져 있고 지금 나오죠. 저렇게 예, 자빠졌어요. 예, 자빠져서 물에 빠져 있고 절반은 육상에 걸쳐 있는데 이걸 아마도 방수포로 보이는 위장막으로 차마 이걸 그대로 보여주긴 그랬든지 이걸 덮어놓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아까 그 측면으로 그대로 평행하게 물 위에 슬라이딩 시키는 어떤 측면 진수 방식은 우리는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방식입니다. 예. 네. 아, 그건 이제 옛날 방식인데 저게 좀 손쉬워서 했는데 정교한 무게를 그 균형 있게 맞추고 썰매도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자, 술과 음식을 출염해서 잔치를 좀 했다고 지방 간부들을 아주 경로에서 대거 숙청하라고 했다는 김정은이 얼마나 경로했을지 짐작이 저는 잘 안 갑니다. 어쨌든 앞서도 박 의원이 말한 대로 6월까지 다 복원하라고 명령했다죠? 예, 이제 아까 엄중 처벌은 뭐 당연히 아까 이제 시사를 했는데 문제는 이것을 다음 달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까지 그러니까 6월에 있을 이 전원회의까지 무조건 완전 복원시켜라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예, 그러면서 불같은 애국 충정과 헌신을 보여라. 또 사고 조사에 관한 중요 지시도 하달했다. 이렇게 해서 중징계도 떨어진 것으로 현재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불같은 애국 충성, 헌신 다 좋아요. 근데 이게 불같은 애국 충정과 그 헌신으로 될 수 있는 일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문제인데 지금 이렇게 절반이 바다에 빠져 있는 이 상태에서는 이것에 아마도 그 빠진 부분에서 그 아까 파손된 구멍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구멍을 통해서 엔진이나 전자장비가 파손될 수 있도록 물이 아마 흘러 들어갔을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기 때문에 단기 수리가 가능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고 특히 이것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그 복원 작업을 위해서는 크레인을 통해서 바지선에다가 이것을 완전히 올려놓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기술적으로 보면 이 관련 기술이나 장비가 북한에서는 없기 때문에 아마도 러시아와 같은 제3국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대체적인 이런 관측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 배라는 것은 요새는 무슨 뭐 물 들어온다고 이게 물 빼내고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전자장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박 전문가들에게 이 장면을 보여줬더니 그거 6월 안에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이유는 뭔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반이 연거쯤 빠져 있는데 이걸 수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온전하게 전체를 밀어넣고 그것을 크레인으로 해서 이 바지선 위에 띄워놓고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물 들어간 거 또 구멍 난 거 이런 것들을 다 손을 봐야 되는데 일단 염수에 젖었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상당한 우리도 뭐 자동차 물에 빠지면 또 여러 가지 손을 봐야 되듯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는데 다만 일부 이제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아마 김정은도 이걸 다음번 6월 있을 중앙위원회까지 이것을 시한을 못 박은 걸 보면 사고 그 구멍 부분이나 이것이 아주 대형은 아닌지 다시 말해서 어떤 그 운항을 할 수 있는 수준에 그래서 좀 생각보다는 사고 규모가 크진 않은 거 아닌가 이런 관측을 하는 전문가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네, 워낙 북한이 폐쇄 사회니까 이제 뭐 누가 문책을 어떻게 받았는지 살살 얘기가 다 나올 것입니다. 네.
저희 방송에도 자주 출연하시는 준장 출신의 문성묵 센터장님께 이 황당한 사고 원인을 한번 여쭤봤어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북한의 조선 능력들을 고려했을 때 5,000톤급을 찍어내듯이 한 달 사이에 진술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게 김정은이 빠른 시간 내에 자기들도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과도한 욕망, 무리한 요구, 이런 것들이 이런 진술 실패로 귀결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봐요. 달라진 건 있습니다. 본 사람이 워낙 많고 또 숨길래야 숨길 수 없었던 사고라고 판단을 한 걸까요? 북한 주민들이 본다는 이 노동신문 보도가 일면에 일단 있었어요. 그런데 고민이 좀 있었나 봅니다. 평소보다 3시간이나 늦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제 그 우리로 치면 그 신문에 초판이 나오고 또 판갈이라 해서 어떤 최신 뉴스로 업데이트를 한 그 이제 두 번째 판을 내는 시간이 보통 평상시보다 3시간이 늦었다는 겁니다. 이렇게는 안 되는, 무엇보다도 아마도 이 사고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느 수위로 어떤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지시를 보도할 것인지를 놓고 아마도 내부에서 좀 정리가 시간이 걸렸고,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보도 결재를 받는 시간이 좀 걸렸지 않았나, 이렇게 관측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그 내부 소행이라든지 또 무슨 이런 음모설, 그 북한 내부에서 어떤 일부러 무슨 김정은 위원장의 억한 심정을 품은 어떤 반항 분자들의 소행이다, 이런 것까지도 번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보도 자체를 안 할 수는 없었던. 네. 그래서 어떤 하루 만에 이렇게 소식을 나름대로는 빠르게 알림으로써 우리가 오히려 앞으로 기강을 제대로 잡아나가는 이런 계기로 활용하려는 것, 이런 것 아니었나, 이렇게 보입니다. 차라리 그러니까 다 봤으니까 그런 음모론이나 뭐 테러 위험 이런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냥 사고가 기술적으로 낫다. 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다. 그런 판단을 했다는 분석인데 저도 그런 쪽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봅니다. 자, 이 보도가 나온 직후에 북한은 동해로 순항미사일 2발을 쐈습니다. 자, 제가 볼 때 이거 뉴스를 덮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 보도가 나온 바로 직후에 그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순항 미사일로 보이는 2발 이상의 미사일이 동해상으로, 해상으로 발사가 됐는데, 그 이달 8일 날 우리가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가 있었어요. 그로부터 불과 이제 14일 만에 이런 추가 도발을 한 것은 지금 이번에 그 선박의 전복 사고, 진수 실패에 따른 어떤 내부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좀 일식시키고 우리 해군력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어떤 그 뉴스를 덮기 위한 그런 발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 한미 정찰 자산에 다 포착돼 망신을 당한 만큼 앞으로 이번 어제 그 순항 미사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탄도 미사일 이런 것까지도 불사하는 이런 추가 도발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황당한 사고였기 때문에 시선을 좀 돌리는 그런 다급함이 느껴집니다. 자, 이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우리 군 당국은 어떤 반응 보이고 있죠? 이제 어제 그 순항 미사일 발사 징후는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고 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설명이고, 북한 미사일의 세부 재원이나 또 어떤 관련 세세한 사항은 한미 정보 당국이 정확하게 분석 중에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북한 미사일이 어떤 건지 또 왜 이 시기에 또 쐈을지 이런 것들은 곧 발표될 것으로 봅니다. 자, 다음 주제 가죠. 혼자 사시는 70대 이 노인이 AI 스피커로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AI 스피커는 요즘 뭐 저희 집에도 하나 있어요. 웬만한 가정에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있었던 일인데, 그 경북 구미에 사시는 70대 한 독거 노인께서 저혈당 쇼크가 갑자기 왔거든요. 올 수 있죠. 예, 그래서 갑자기 어지러움과 떨림으로 어떻게 마비 상태가 왔는데, 여기에 바로 이제 본인이 갖고 있던 AI 스피커에 아리야 살려줘. 뭐 그렇게 하면 나오죠. 예, 라고 이렇게 외쳤고, 바로 이 스피커가 즉시
미리 연락돼 있는 연결 체계가 돼 있는 관제센터로 이거를 전달함으로써 곧바로 119 구급대가 출동을 했고 긴급 조치를 해서 정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예, 참 다행인 상황이었는데 이게 구미시의 경우는 말이죠. 2022년부터 사회적 고립에 놓인 1인 취약계층들에게 잘했네요. AI 스피커와 또 스마트 플러그 이것들을 보급하는 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효과를 사실 이번에 톡톡이 본 셈인데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원격적으로 어떤 안부를 관리할 수 있고 이상 징후가 있으면 바로 이 AI 스피커를 통해서 24시간 통합 관제 출동하는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별 걱정 다 한다 하실지 모르지만 말씀을 하시는 그 능력은 살아 있어야 저런 걸 부를 수 있습니다. 말씀도 못 하시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또 저는 드네요. 자, AI는 이런 위급 상황에서도 요긴하고 평소에는 그야말로 개인 비서 같은 일을 많이 하는데요. 직접 보겠습니다. 나훈아 노래 하나 불러줄래? 나훈아의 홍시부터 이거 잘 쓰시네. 잘 쓰시네. 자, 내가 아이고 재미가 나가지고 1시간이나 이렇게 하는. 아이고 이 오빠한테 가오만. 언니 집엔 했구나. 언니 집도 하고 사돈 집도 하고 다 하나만 혼자. 아이고 노래 나온다. 아니면 마찬가 홍시 노래 나오네. 그렇네 좋은 거 하네. 네, 홍시 저도 참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엄마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할머님께서 그러시는 거 아닌가. 1시간씩 가지고 또 여러 대화를 나누신다고 하니까 참 좋다 이런 생각합니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앞서 살펴본 구미시의 독거 노인 사건 같은 때 아주 요긴한 이 돌봄 AI입니다. 다양한 위급 상황에 이 대처를 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노인 돌봄 AI 시스템은 이걸 적극 운영하게 되면 낙상에 대한 혼자 계시다가 낙상을 당했을 때 어떤 긴급한 대처 아까와 같은 경우가 가능하고 또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예컨대 우리 지금 서초구의 경우는 AI 운동 돌봄 서비스라는 걸 지금 작년 3월부터 이제 시험적으로 운영해 오다가 다음 달부터 전면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건 뭐냐면 3D 센서로 어떤 홀로 계시는 분이나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심박수, 호흡, 체온 이런 신체 변화를 이 정밀하게 측정을 해서 그 이동 패턴을 감지하고 뭔가 이상 징후가 있을 때는 바로 아까와 같은 어떤 긴급 연락을 할 수 있게끔 돼서 어떤 낙상 사고나 근골격계 질환을 어떤 예방하거나 또 고위험의 독거 어르신들의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다음 달부터 서초구에서 가동이 됩니다. 네, 다른 지자체도 좀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층만 쓰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AI를 활용하는 게 나이 드신 분들, 뭐 40, 50대는 물론이고 60대도 아주 많다고요? 예, 이제 과기부의 그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가 그 AI를 활용한 그 서비스의 어떤 경험률 이 비율이 2022년에 보면은 지금 60대의 경우가 25.1%에 불과했는데 지금 작년도에 보면 43.5% 두 배 가까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고 바로 이런 추세는 4050 세대와 거의 다름없이 역시 60대도 어떤 AI 서비스를 활용하는 그 비율이 굉장히 급격히 늘고 있다 이런 추세를 보여주는데요. 한 절반 이상은 이런 경험을 60대들도 이제 갖고 있는 이런 상황에 들어섰고 그래서 특히 이 가운데 보면은 많이 인기가 있는 게 뭐냐면 AI를 활용한 온라인 강의 플랫폼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온라인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직업을 얻고 싶다든지 본인의 또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강의해주는 그 플랫폼들이 많은데 여기서 이제 어떤 직업 선택을 할 수 있는 교육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인기가 있어서 한 그 교육 콘텐츠 스타트업의 경우는 보면 AI 강의를 방문하는 방문자 수의 한 24.5%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가장 많은 층이 바로 45세에서 54세 어떤 이 중년층이다라고 합니다. 네. 자, 이제 뭐 다 그 쓰시는 때가 되죠. 나이 드신 분도 말씀만 하시면 되니까
아주 간단한 거는 충분히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하는데도 이 AI는 적극적으로 유용한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다죠? 그렇습니다. 이제 중장년층의 그 강의 수강 목적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관심사가 뭐냐면 은퇴 후 어떻게 재취업을 해서 이 100세 시대를 헤쳐나갈 것인가 네. 이런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거기에 바로 그 AI가 그 어떤 학습에 필요한 정보 가공을 이제 많이 정보 가공 자료를 많이 제공해 주는데 이른바 우리가 그 데이터 라벨러라고 해가지고 그거 뭐죠? 어떤 네. AI나 머신 러닝 모델이 어떤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여기다가 정리해서 넣어주고 또 잘못된 데이터가 있으면 검증해서 해주는 이러한 직업이 데이터 라벨러라고 해서 그렇군요. 요새 상당히 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에 의한 학습을 많이 추구하려 하는 회사들에서 이러한 분들을 많이 현재 이제 육성을 하고 또 수요가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인기가 가장 그 상승 중에 있고 그 한국 창직 협회라는 게 있어요. 이런 협회에서 보면 이달부터 50세 이상의 중장년층을 이 가운데 100만 명을 AI의 전문가로 양성하는 프로젝트도 현재 이제 추진 중에 있는데 여기에도 아까 데이터 라벨러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우리가 그 챗GPT라든지 어떤 클로드 이런 생성형 AI 있지 않습니까? 이런 AI를 도구로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또 기업과 연계해서 취업해주고 이런 것들도 아까 얘기한 한국창직협회에서 100만 명을 교육시키는데 중요한 내용으로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자, 창직협회입니다. 창작협회는 예술가 문인들 하는 거고 직업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5월 20일에는요 국가 AI-위원회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주호 대통령 고란 대행이 여기 참석해서 발언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일상생활 곳곳에서 AI가 공존하는 AI 일상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AI 혁신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골고루 함께 향유하고 또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또 사회적 불균형 이런 구조적 난제들을 AI를 활용해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회의 여러 그 다양한 얘기들이 오갔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제 이번 국가 AI위원회 간담회에서는 이제 현장 전문가들 포함한 17명이 참석을 해서 국민 안전 분야 또 우리가 교육의 질 분야, 일자리 창출 분야, 기상 예보 이런 큰 분야들에 대한 AI의 활용 사례와 또 전망을 또 논의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무엇보다도 AI 혁신의 혜택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저출산 고령화라든지 사회적 불균형 이런 우리 사회의 구조적 난제를 해결하는데 바로 이 AI를 활용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왔다. 그러니까 이 AI를 잘 활용하는 1등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과감한 도전을 우리 전문가들이 정부와 함께 해달라.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네, 과학기술부는요 AI 산업의 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사업 지원을 하고 있네요. 예, 우리가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과기부가 그저께 어떤 명장급 ICT 국제 표준화 전문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국제 표준화에 많은 그 경력과 실적을 갖고 있는 전문가분들을 25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명장급 전문가들은 이 디지털 분야에서 한 20년 이상의 국제 표준화의 업무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요. 정부는 이렇게 이제 AI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늘려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국제 표준화 과정에서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이런 계획입니다. 네, 범국가적으로 AI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 여러분들도 연령과 관계없이 AI와 친해지는 그런 실생활에 적용하는 데 더 힘을 쏟으셔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그야말로 백주에 흉기를 들고 설치는 흉악범 피의자 많잖아요. 뭐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사건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시민들은 물론이고 이 경찰관들도 다치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 많았죠. 경찰이 내년부터 저위험 권총이라는 걸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네, 이번 주제에는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부 교수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저위험 권총. 뭐 이름에 딱 나와 있죠. 위험을 낮춘 그런 권총이란 얘기입니다. 이거 얘기 나온 지는 꽤 됐어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 경찰에 본격적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위력이죠? 네, 일단 위력은 현재 경찰에서 지급된 389경 리볼버 권총보다 10분의 1 정도의 위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10%. 10% 네. 정도. 그래서 이게 우리가 2022년부터 벌써 도입이 이제 시범 도입을 예정했었고 2023년에 이상동기 범죄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랬죠. 44건이나 발생했었고요. 아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범죄 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현장에서 지금 경찰 얘기들을 들어봐도요. 실제 권총은 무겁고 그리고 범인 제약용으로 살상력이 너무 과도하다 이런 얘기들이 그렇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살상보다는 제압을 목적으로 한 총이 필요했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저위험 권총을 내년부터 전국 경찰서에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제압이 목적인 거죠. 사망까지 하고 그러면 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하신 대로 도입이 추진된 건 약 3년 전부터인데 실제 보급이 이제 내년까지니까 4년이나 늦어진 이유 뭡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22년부터 도입을 추진해 왔는데 무엇보다도 일부 성능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은 이런 성능 미흡이 이제 보급이 지연된 가장 큰 요인인데요. 무엇보다도 그 장거리의 명중률 향상도 굉장히 중요했고 우리가 이거 하나의 모델로 삼은 게 이제 현재 경찰이 쓰고 있는 K5 권총을 기준으로 해서 한 13.7m 정도에서 정확하게 목표하는 부위를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동안 이것이 이제 미흡했다가 작년 말에 성능 테스트를 통과를 했고요. 네. 특히 이제 또 하나는 낙하 충격 시 그러니까 이렇게 권총을 떨어뜨렸거나 네. 이렇게 됐을 때 격발이 되어가지고 사고가 생기는 이런 걸 막기 위한 이런 잘못 나가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안전장치들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이것들을 갖추는데 그동안 시간이 좀 걸렸던 것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늦어도 안전하게 출시를 하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랜 기간 이 까다로운 성능 테스트들을 거쳐서 나온 저위험 권총. 실제로 발사되면 어떤 위력을 보이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저살상탄으로 직접 사격도 해봤는데 반동이 거의 없더라고요, 총기가. 조준한 목표 지점을 맞추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나. 제가 30년쯤 전에요. 남태령 경찰 사격장 가서 저 38 리볼버 직접 쏴봤습니다. 영화와 완전히 달라요. 이 반동이 어마어마합니다. 잘 맞지도 않아요. 자, 그때 생각이 좀 나는데 저위험 권총 현재 경찰관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그 권총들과 어떤 점이 다른 겁니까? 방금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경찰에서 389경 리볼버를 사용하고 있는데 모양은 사실 비슷합니다. 모양은 비슷하지만 그 어떤 그 모습과 다르게 기능은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종전 389경 리볼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여기 금속 탄환을 쓰기 때문에 이것이 발사했을 때 살상력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허벅지를 예를 들어 사격을 했다라고 해도 허벅지가 뚫리는 위력을 갖고 있는 게 종전의 389경 리볼버 권총이고요. 이번에 그 저살상 권총 같은 저위험 권총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사격을 했을 때 허벅지 6cm 정도 박히는 정도의 많이 들어가네요. 많이 들어가지만 뚫리진 않는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뚫려버리면 사람이 사망할 위험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고무탄총이라는 걸 사용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일단 그 명중률이 굉장히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지금 이번에 저위험 권총은 명중률을 높이는 데 핵심을 뒀고요. 그리고 제압에 더 위주로 더 이제 기능을 향상시켰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준하면 일단은 제압하는 그런 경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탄 같은 경우도 지금 9mm 보통탄하고 비비탄총
또 이제 공포탄하고 9mm 보통탄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시간과 장소, 발사각과 수량, 탄의 종류를 자동으로 기록하는 스마트 모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블랙박스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잉 대응이라든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 사실은 좀 어떤 논란을 줄이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죠. 네, 그 얘기는 좀 더 자세히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모든 경찰관들이 일단 시범으로 지금부터 합니다만 저유형 권총 갖게 될 수 있나요? 예, 이제 이번에는 그 서울, 부산의 47개 경찰서에 총 1,410정, 그러니까 한 개 시범 경찰서당 한 30정 정도가 보급이 돼서 시험 단계에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한 1년간 이렇게 시범 운영을 해보고 사전 또 훈련을 거쳐서 2017년과 18년에 단계적으로 한 3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전국 경찰서로 확대 보급을 해서 2029년까지는 1인당 1권총을 경찰관들이 가질 수 있도록 완료할 것으로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한 4년 뒤에는 다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 그렇습니다.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사용에서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의 그 자체 교육 훈련을 강화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연간 2번씩 해왔던 특별 사격 훈련을 앞으로 연간 4차례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훈련 얘기 나오는 말 있잖아요. 훈련에서 땀을 많이 흘려야 실제 상황에서는 피를 흘리지 않는다. 딱 들어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경찰관에게 칼을 휘두른 피의자가 실탄에 맞아 숨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테이저건을 쓰자니 이것도 여러 문제가 있죠. 네, 지난 26일에 발생했던 사건인데요. 광주에서 그 한 비경감이 이제 공격을 받습니다. 흉기 난동자에게 공격을 받았는데 여기에 이제 공격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권총 3발을 발사했고 그 3발 중에 2발을 맞은 그 범인은 이제 결국은 이제 사망한 사건인데요. 문제는 여기서 테이저건은 발사됐다는 겁니다. 네. 비경감이 공격당하는 상태에서 테이저건을 발사했는데 이것이 이제 상체로 테이저건이 날아간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 두꺼운 외투에서 이 전극, 그러니까 이 탐침이 박히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튕겨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파카에 튕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탐침이 2개가 박혀야만, 몸에 박혀야만 전기가 흐르게 되고 이제 몸이 마비가 돼서 이 동작을 멈추게 되는데 겨울 같은 경우는 이 두꺼운 외투에 맞히게 되면 사실은 이 테이저건이 효과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경찰에서는 하체에 맞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조준을 해서 하체에 맞추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드라마 너무 많이 보셔서 그렇지 그 잘 안 맞더라고요. 잘 맞지 않습니다. 네. 실제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테이저건 경찰 입장에서 여름에나 이게 반팔 입고 피부가 노출됐을 때는 좋은데 감싸면 잘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한 경찰청의 판단 뭐였습니까? 예, 이제 흉기 공격에 대해서 실탄을 쏜 경찰관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로 불입건 종결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이제 해당 광주경찰청의 설명에 따르면 치명적인 2차 공격을 가해오고 있는 데 대해서 총기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리고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최후 수단으로 총기를 사용한 것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범위에 해당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네. 자, 이렇게 피의자가 경찰을 위협하는 극단적 상황에서도 실탄을 함부로 쓸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건가요? 뭐 일단은 실탄을 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뭐 과도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고 또 징계를 받을 위험, 또 거기 소송까지 당할 위험들이 있는데 경찰 물리력 5단계가 이제 하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하달돼 있는데 첫 번째는 수능, 두 번째는 소극적 대응, 세 번째는 적극적 저항, 네 번째는 폭력적 공격. 주목할 것은 5번째 치명적 공격 단계인데요. 이때만 권총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권총 사용도 여기 경찰 총기 사용 규칙에 보면 일단은 경고를 3번 해야 됩니다. 칼 버려 한 다음에 그 3번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포탄을 하늘로 한 번 쏘게 되고 그다음에 실탄을 사용하는데 실탄을 사용할 때도 대퇴부 이하, 그러니까 허벅지 아래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다리만 권총으로 사격해서 맞춘다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 빗나가면 바로 그냥. 그렇죠. 그럼 아까 광주에서 그런 사고 같이 다시 경찰에게 공격하든지 아니면 시민에게 다시 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상황이 놓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실탄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꺼려지는 그런 부분이 실무에서는 작용을 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경찰 비례 원칙이라고 하는데 최후의 어쩔 수 없는 수단으로만 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그 저위험 권총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참 수긍 기전은 완전히 돼요. 자, 우리 영화나 드라마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만 경찰관 수시로 총을 쏩니다. 영화에서는 뭐 아주 미국 활극을 펼치잖아요. 하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그 경찰관들이 실탄을 사용한 예는 사실 극히 드뭅니다. 우리가 지난 9년간의 통계를 보면 경찰관들이 실제로 실탄을 사용한 사례는 39건. 그러니까 아마 한 해에 평균 4.3건 정도에 불과한데요. 우리가 한 해에 112에 신고되는 범죄 신고 건수가 전체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 2천만 건 됩니다. 2천만 건? 예, 2천만 건 가운데 이렇게 실탄이 사용되는 예는 한 해에 4.3건 수준이다. 그래서 경찰의 어떤 물리력 행사하는 그 실제의 그 경찰관들의 활동의 대부분은 수갑 사용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 한 95.8%가 수갑 사용이 대부분의 물리력 행사다. 그런데 이제 실탄을 썼다가 사고가 나면 언론이 대서특필하니까 그게 엄청 많은 것처럼 이게 오인, 그 착각이 있는 겁니다. 자, 미국에서는 영화나 실제가 거의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밖의 외국에서는 어떨지 경찰들의 총기 사용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총기 자유화된 나라와 총기가 규제된 나라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총기가 규제된 나라 쪽에서 봤을 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범인의 체포나 도주 방지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활용 가능하다라고 해서 우리나라랑 무기 사용 규칙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이런 총기 사용이 법적 근거에 대해서 추상적 요건에 그쳐서 현장에서 사용은 좀 예외적으로 하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총기 사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해마다 한 10명 안팎 정도 나오고 이런 총기 사용이 많지 않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무장하지 않는 것이 오랜 전통입니다. 그래서 영국 경찰은 하긴 보비라 그래서 맞습니다. 그냥 경찰봉 하나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렇죠. 좀 친근한 이미지죠, 영국 경찰은. 그래서 해외 주요국의 그 총기 사용은 우리나라 사정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영국 가서 그 경찰관들 복장도 아주 예스럽잖아요. 그런데 거의 아무것도 안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영국에는 범죄가 없는가 하고 대화도 해봤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물론 특수경찰, 테러경찰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자주 접하는 게 미국 경찰관들의 총기 사용 뉴스입니다. 미국은 좀 살벌하죠? 미국은 이제 총기 자유화 국가의 대표적인 나라죠. 이게 우리가 이제 수정헌법에도 총기 사용이 보장되어 있고, 그다음에 서부 개척 시대부터 자신의 이 신변을 지키는 그런 역할로 총기를 소지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년 한 1,0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경찰에 의해서 사살되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1,000명이 넘게? 네, 맞습니다. 그만큼 뭐 총기에 대한 어떤 실상이 굉장히 좀 뭐 여타 나라와 다른데요. 1989년 연방 대법원 판례에서 공권력 집행에서 현장 경찰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경찰이 총기 사용하는데 좀 제약이 없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최근에는 이런 총기 발사 남용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서는 2019년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때만 자위적 차원에서 총기를 사용해라라고 좀 규제를 좀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우리가 미국을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죠. 우리는 총기 사용 자유 국가가 아닙니다. 자,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도로를 질주하는 무법자들은 과속 단속 카메라만 신경을 쓰는 편이지만 요즘 그 암행 순찰자도 각별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현장 영상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신 칼치기. 위험합니다, 저거. 좌로 우로. 그래봐야 목적지 도착 시간에서는 3분도 차이 안 나는데 저래요. 자, 고속도로에서만 볼 수 있었던 저런 암행 순찰차. 이젠 서울에서도 볼 수 있다고요? 네, 일단 암행 순찰차는 지금 일반 순찰차와 좀 다른 모습들을 아까 화면에서 보여줬는데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게 경찰차나 순찰차라고 보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이렌 같은 경우도 이제 위에 달려 있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유리창 좌우 상단에 달려 있고요. 또 전부 끄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잠복 어떤 그 주행이 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고성능 카메라와 레이더 등 단속 장비가 가득 탑재돼 있고요. 겉으로는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최대 시속은 250km까지 단속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빨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달부터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요. 2대를. 그래서 간선 도로까지 확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간선 도로에서는 좀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사고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서울에서 암행 순찰차에 단속되면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다. 왜 미리 말 안 해줬어요? 하면서 불만을 많이 터뜨린다고요? 예, 지금 이제 바로 그 19일 날 이 지금 시범 운영 중인 2대 중에 한 대가 내부 순환 도로에서 과속 단속 차량 하나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여기서 이제 세우라고 그래서 나온 운전자가 이게 뭐 경찰 뭐 아무 마크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 단속이 된 데 대해서 나 순찰차인 줄 몰랐다. 라고 어떤 불만 섞인 이런 아무 소용 없지만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의미 없는 항변이지만 그렇게 하면서 어떤 불만을 이렇게 토로하는 일도 있었고 또 다른 경우는 어떤 휴대전화를 운전 중에 사용하다가 역시 이 단속 차량에 암행 순찰차에 걸린 이런 운전자의 경우도 나 이거 순찰차인 줄 몰랐다라면서 하지만 6만 원 범칙금을 끊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 어떤 저런 경우에 걸리면 2대밖에 안 다닌다는데 왜 이렇게 내가 재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들 생각하십니다. 어떤 게 맞는지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암행 순찰차에 걸리면 자신도 모르게 과태료 스티커가 발부된다죠? 네, 잠깐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고정식 카메라에만 걸렸을 때 내가 뭐 위반한 거 아니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도로교통법상의 그 규정된 속도를 위반하시는 것은 다 법을 위반하시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 과태료 스티커가 바로 이제 직접적으로 발부되는 게 아니라 이 차량에서 단속된 특히 속도 위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체크가 된 것을 우편으로 발송하게 되고요. 우편으로도 또 보내옵니까? 네, 그리고 직접 거기서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고 나중에 우편으로 발송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또 난폭 운전이나 끼어들기 같은 경우는 수동 방식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편으로 발송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뭐 과속이나 신호 위반, 난폭 운전까지 4K 카메라를 통해서 1분 단위로 추출한 그런 영상으로 다 잡아내고 적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K라고 하는 건 선명도가 대단히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수할 확률은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실수 없다. 안전운전 하시면 돼요. 암행 어사도 뭐 죄를 안 지었는데 뭐가 겁이 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실제 단속은 언제부터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제 이달 말까지는 계도 기간이고요. 다음 달부터 전면적인 암행 순찰자가 활약에 들어갑니다. 이제 계도장 올 안에는 계도장만 주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는 그래서 올림픽대로, 강변도로 이런 서울의 주요 간선도로에서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고 우리가 야간에 말이죠. 네. 야간에도 조만간 적외선 탐지 기능이 추가돼 가지고 앞으로 24시간 도로 위에서 우리 파수꾼들이 어디서든 지켜보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운전자분들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밤에 난폭 운전은 정말 위험하죠.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까지 박성원 위원, 염건웅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고 활기찬 주말과 휴일 보내십시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